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김영수 앵커 휴가로 제가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탄국회를 비판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 초에 검찰에 나가 조사받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 좌담에서 진단하겠습니다. 파주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옷장에 숨기고 과거 동거했던 여성까지 살해한 걸로 드러난 30대 피의자의 이 씨의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가 잠시 뒤에 결정됩니다.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 들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후속 조치로 전군이 참여하는 합동 방공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수준에 비례해 무인기를 북에 투입하고 평양 시내를 촬영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 전 장관에게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서울시와 용산구 등으로부터 2차 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인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는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옛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이 병역 비리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만 수십 명에 이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과 병무청의 합동 수사팀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일 중국발 여행객의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합니다. 현직 교황으로는 처음으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위중한 상황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직접 병문안을 했고 바티칸을 찾은 시민과 신도들은 전임 교황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 실패 후속 조치로 합동 방공 훈련이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실전적 통합훈련을 하는 건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합동 방공훈련, 이게 어떤 겁니까? 네, 합동 방공훈련은 조금 전인 오후 1시 반쯤부터 시작됐습니다. 경기 양주시 가남리 비행장과 그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합동참모본부 주관 아래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항공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 등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탐지, 격추하는 실전적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군 당국은 무인기 대응 훈련은 지난 10월 호국 훈련을 마지막으로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실시해왔다면서도 이렇게 가용한 자산을 모두 동원하는 실전적 통합 훈련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군이 이 훈련 말고도 다른 후속 조치들도 대거 발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군 당국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대북 무인기 대응 작전을 공세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북한의 도발 수준에 비례해서 우리 무인기를 북측 지역에 투입해 정찰 활동을 벌인다는 건데 평양은 물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 등을 촬영해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의 무인기 능력으로는 이 같은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북지역에 침투한 무인기 송골매를 포함해 한국군의 무인기와 주한미군의 무인기도 모두 스텔스 기능이 없어서 북한 대공포에 격추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를 서둘러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참은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전비태세 검열실 주도로 이번 무인기 대응에 어떤 문제와 보완점이 있는지를 살피는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전력을 적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작전 수행 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 무인기를 감시하는 국지방공 레이더와 저고도 탐지 레이더, TOD 등의 감시 반경을 북한 지역 깊숙한 곳까지 확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5년간 5,600억 원을 투입해 국지방공 레이더를 확충하고 레이저나 방해전파로 무인기를 공격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해 전력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리고 도발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에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는데요. 평화를 위해선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력한 맞대응을 주문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메시지 내놨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낸 메시지입니다. 무인기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 등 국내 무기체제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요. 북한의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도발에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또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대통령 참모진 회의에서 북한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고 보복해라.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아직 오늘 영상이 공유되지는 않았지만 공개 발언으로 이런 기조를 재확인한 겁니다. 오늘 자리에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육해 공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과 방위사업청장,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흘째를 맞아 당 조직의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전원회의 3일차 회의가 진행됐다며 김 위원장은 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부단히 증대시키고 당 사업을 보다 참신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첫째 날인 26일 보고에서는 지난해 사업을 평가했고 이튿날에는 내년 국방력 강화 새 핵심 목표와 대적 투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네,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수사 해원 검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주범이라고 보고 구속 기소했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서욱 전 국방장관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직원들에게 피격 관련 첩보나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네, 우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겐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국정원 직원에게 피격이나 소각과 관련된 여러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관련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첩보 삭제뿐만 아니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한 혐의입니다.
서훈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 안보개통 책임자로 이미 지난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검찰이 합참 관계자와 해경청장에 대한 서훈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조치가 삭제 지시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서훈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배포한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이미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박 전 원장을 포함한 주요 인물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했을 때도 사건 관련 문서나 보고서를 지우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월북몰이와 삭제 지시를 둘러싼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거로 예상되는데 먼저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의 첫 재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서울시, 용산구청, 또 경찰, 소방당국자들 출석시켜서 2차 기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하는 조성호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2차 기관 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질의가 끝났고요.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부터 기관 보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대검찰청, 용산구청, 서울소방본부, 용산소방서를 비롯한 9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요 증인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임형규 신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출석했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것을 이유로 들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YTN이 단독 보도한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용산구청이 소방 쪽에서 알리기 전부터 참사 현장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2시 29분 전에 그보다도 전에 이미 해밀턴 호텔역 골목에서 벌어진 참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녹취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화를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당시 근무자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랬을 리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용산구청 관계자 답변에 우상호 위원장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앞사람 말을 못 들었을 거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녹취록에 의한다면은 그게 사실이지만은 당시에 그 당직자가 과연 진짜 그렇게 인식을 했을까 하는 그런 아니 무슨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야당 의원들은 마약 수사와 예방 활동을 위해 참사 현장 주변에 사법경찰 50명을 투입했던 것을 놓고 서울경찰청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뭘 했냐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도 50명이 호루라기라도 들고 통제를 했다라면 이 참사는 없었다 이거예요. 뭔 예방 활동을 했어요? 의원님 인파 관리도 했었습니다. 인파 관리를 어떻게 했는데요? 다만 그 인파 관리를 어떻게 했어? 인파 관리를 했으면 그 경사가 이렇게 지고 좁은 골목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아줬어야지. 여당 의원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약 수사를 우선순위로 둔 것과 참사가 연관성 있다는 야당 일각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하고 소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 검찰에서 가능합니까? 네, 직접적으로 수사 개시를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마약 수사에 대해서 지휘합니까? 수사지휘제도 폐지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지요. 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어제 부결됐는데 후폭풍이 일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예행 연습을 실시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군사작전하듯 부결시켰고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본질은 권력형 부패이자 사라져야 할 망국적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자당의 이런 불법 행위까지도 다수의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폭거를 똑똑히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보고 발언을 놓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이 일개 검사가 법정에서 할 법한 내용을 국회에서 했다며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고 대통령 가족 등의 범죄 혐의는 덮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정하게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법, 특히 그중에서도 일부 검찰의 행태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이 범죄적 행위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0일 이후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접 조사에 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시점을 놓고 지도부와 논의를 이어가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서울 용산구청이 참사 상황을 언제 알았는지 국회에 허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팀이 당시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처음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은 밤 10시 51분. 그것도 구청 공식 보고가 아닌 이웃 주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였습니다. 박 구청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 날인데도 구청 공무원들은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구청은 보고가 늦어진 건 당직실의 사고 첫 인지 시점 자체가 밤 10시 53분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보고 과정에서 말은 또 바뀝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밤 10시 29분쯤 구청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현장 상황을 알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유입니다. 당직실에는 22시 29분에 보고를 했는데, 통보를 했는데 당직실에서는 전혀 구청장이나 그 윗선으로 보고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당직실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이 당시 용산구청과 소방본부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분석해봤더니 미심쩍은 부분이 더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해명과 달리 용산구청에서 소방보다 먼저 압사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이태원역 주변에 압사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구청 상황실 직원이 먼저 해밀턴 호텔을 콕 집어 언급하며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데도 상황실은 물론 용산구청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누가 지시했는지 소방과 통화했다는 사실마저 구청 당직 일지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해당 녹취록을 포함해 다양한 자료를 구청의 과실 책임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여행객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확진자 급증 조짐을 보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시각 다음 달 5일 0시, 우리 시각으론 다음 달 6일 오후 2시부터 시행됩니다. 또 국적이나 백신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입국하거나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CDC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중국 정부가 적절하고 투명한 역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은 중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고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그간 발이 묶였던 중국인 여행객이 대거 해외로 몰려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와 일본, 타이완,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등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중국발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정부가 방역 강화 대책을 내일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나 신속 항원 검사 실시 등의 방안을 논의한 뒤 내일 브리핑에서 최종 대책을 발표합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중국에서 입국 규제 완화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그 영향에 대해 정부 안에서 다각도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으로의 여행객 증가와 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가 예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입국자 격리 해제와 자국민 해외여행 완화 조치 발표 이후 중국인들의 춘제 연휴 기간에 해외 호텔 예약이 급증하고 있다고 북경 청년보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중국 여행 사이트인 트립닷컴의 내년 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춘제 연휴 해외 호텔 예약량은 전년 동기보다 6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호텔 예약 상위 도시는 방콕과 도쿄, 오사카와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와 서울, 두바이 등으로 아시아에 집중됐습니다. 홍콩도 오늘부터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백신 패스 등을 폐지하며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에 들어갑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모임 인원수 제한 등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자는 현행처럼 5일 동안 재택 격리를 해야 하고 4일째와 5일째 이틀 연속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옛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공개 대상은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얼굴 등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까? 네, 경찰은 조금 전인 오늘 낮 1시부터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32살 이모 씨의 얼굴과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관과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전문가까지 7명이 모여 이 씨 범행의 잔혹성과 증거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지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잠시 후에 나올 거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 씨의 범행은 모두 2건입니다. 지난 20일 택시기사를 살해해 집 옷장에 숨겼고 그보다 앞선 지난 8월에는 함께 살던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살던 집에서 혈흔이 묻은 캠핑용 손수레가 발견되면서 범행을 더 저지른 건 아닌지 의심이 커졌는데요. 이 씨는 손수레로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옮기려 할 때 묻은 혈흔이라고 주장했고 경찰도 아직까지 추가 범행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물을 보내 DNA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짧은 기간 동안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도 잔혹했던 만큼 구속된 이 씨를 오늘 다시 불러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있답니까? 일단 이 씨는 전 여자친구는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또 택시기사는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의 통신 기록과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신용카드를 가져가 대출받거나 명품을 사는데 5천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또 살해당한 전 여자친구 소유의 집에는 범행 이후 1억 원 정도의 카드빚 압류가 걸렸는데 이 씨는 다만 이 가운데 자신이 쓴 건 2천만 원 정도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돈 7천만 원을 불과 몇 달 만에 탕진한 셈이 됩니다. 여기에 경찰은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철저히 유기하고 숨진 택시기사인 척하며 가족들의 문자에 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숨기려 했던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의 사건 분석 또 심리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이제 신상 공개가 곧 결정된다고 하는데 여부가 네. 교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신상 공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특강법상의 요건은 다 충족했고요. 뭐 범인이 이 사람이 틀림이 없고 흉악범죄고 그리고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공개를 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목적은 이 사람의 그 행적, 그 나이와 연령대와 또 뭐 공개될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 전에 거주하던 주소지도 좀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2건의 살인 사건 이외에도 지금 이 그 동거녀와의 집,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지금 제3자의 물품이나 또는 뭐 혈흔이 여기저기 제3자의 혈흔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혈흔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네. 여기저기서 이제 혈흔 반응이 있어서 국가수에다가 증거물들을 보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32살이니까 이전에 살면서 비슷한 일에 연루됐거나 또는 뭐 미수에 그친 사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보를 좀 받으려면 지금 이 사람이 그 전에 거주하던 그 장소들도 좀 공개를 해주시면 피해자들이 추정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조금 전 기자 연결에서는 이름, 나이, 얼굴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주소지까지 공개가 되면 추가적인 범행을 더 잡을 수 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범행 수법이라는 게 사실 집 안에서 벌이잖아요. 길거리나 무슨 뭐 공공장소에서 벌이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장소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외부 그 사람들과 차단된 비밀의 장소 같은 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었는지 그 주소지도 좀 같이 공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거 주민들은 또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완전히 해결된 사건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만에 하나 혹시라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주소지 공개, 뭐 꼭 자세한 그 주소지는 아니어도 어느 동 정도를 이제 이동을 했었는지 하는 것들은 좀 알려주시면 사진이 공개되니까 아무래도 조우했던 사람들은 제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살인 사건이 2건인데 먼저 택시기사 살인 사건 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고 합의금을 주려고 집으로 유인을 했다는 살해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합의금 준다면서 집으로 데려가는 것 자체가 좀 미심쩍은 상황 아닙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금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합의금 같은 것은 집에 있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해결을 안 하려던 그 노력이 굉장히 역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보험회사를 부를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하는 것들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채 결국에는 그 전에도 뭐 비밀스럽게 사람을 살해한 그 장소로 택시기사를 유인해서 데리고 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결국은 계획적인 살인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 시신을 집에다가 그냥 놨던 방치한 그것은 이제 어떤 그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동거녀는 시신을 유기를 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아마 혼자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이번 사건은 시신을 집안에다가 20일에 이제 살해했는데 집안에 좀 눈에 띄지 않게 일단 넣어놨다가 결국은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발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발각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는 있겠으나 제3자, 그러니까 현재의 여자친구라는 분이 집을 방문을 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그 다음 날 지금 이 피의자는 그 집에 없는 와중에 아마도 그 고양이 먹이를 찾으려고 뒤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옷가지 밑에 있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갔다가 유기하려는 생각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기를 못 잡고 일단 그리고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8월에 전 여자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50대 동거녀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동거녀를 시신 그 차량
짐가방에 담아서 일단 파주 공릉천 근처에다 유기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네.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현재 수색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릉천 주변을 경찰을 투입해서 하다가 지금 뭐 여러 목함지뢰나 북한에서 이제 떠내려온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은 철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드론을 띄워서 여전히 이제 뭐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지연되면서 시신을 찾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염려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또 다른 어떤 은폐를 하려는 뭐 그러면 시신이나 이런 걸 또 있을 개연성을 생각해 보자면 아마 그런 장소를 뭐 속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공릉천이라고 애매하게 하천변이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저 진술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색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는 그랬을 수도 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집 안에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아니면 집 안에 있는 혈흔을 추가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제 뭐 그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그 혈흔이 또 나오고 하니까 또 다른 범행이 또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 의심 또는 우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 부분이 지금 이 동거녀가 지금 8월 초까지는 생존에 있던 것 같고요. 동거녀와 동거를 하기에 이른 시기는 한 4개월 정도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20살 차이인 거죠, 나이 차이. 네, 나이 차이는 20살 넘게 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 4개월 만에 이제 종국이 와서 결국 동거녀를 살해하고 지금 8월 말부터는 이 여성의 행적을 전혀 추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은 동거녀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카드론으로 생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주장은 2천만 원 정도밖에 손을 안 댔다고 하는데 씀씀이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씀씀이가 굉장히 좀 유흥업소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명품도 사고 막 이런 씀씀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권 몇 천만 원으로 지금 결국은 생존을 해야 되는 게 8월 달부터 뭐 택시 기사 신용카드로 또 대출을 받기에 이르려면 12월 달까지 거의 5개월 정도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과연 그게 2천만 원으로 이 사람의 주장대로 이제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씀씀이를 가진 사람이 그 대목도 좀 굉장히 좀 그 궁금증을 유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뭐 흉기에 대하여서도 처음에는 다른 얘기하다가 지금 결국에는 택시 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된 흉기는 지금 아령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전에 이제 동거녀를 죽인 그 흉기에 대해서도 뭐 이 말 저 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뭐 자전거를 고치는 그런 뭐 어떤 물품을 던져서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진술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수사가 좀 많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진술 자체를 믿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 피의자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게 됐고 이 사람이 도대체 이야기하는 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진술을 도저히 이제 신빙할 수 없는지 여부는 사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힘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수사의 진척을 보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뭐 여러 가지 심리 평가까지 심리 분석까지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틀림없이 하게 되는 건 면담입니다. 아마도 이 피의자와 깊이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삶의 궤적에 대해서 면담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32살이고 2022년에 2명을 살해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 32살이 될 때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직업도 없고 어디서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면담이 지금 너무 절박하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사람인데 면담이나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코패스는 피면담자의 말에만 따라서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거짓말하는 것을 감안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꼭 사건과 연관된 것이 아니더라도 과거력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면담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면담 이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가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평가하는 과정, 면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믿지 못할 만한 얘기들을 했는데 그것 외에도 또 숨기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정하게 하는 주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주위 뭐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도 당연히 또 조사를 하겠죠. 네, 그래야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지금 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만났던 많은 그 여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성들이 주로 그 목표물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생사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 8월에 살해된 50대 동거녀 시신 찾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찾게 되면 넉 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물적 증거, 직접 증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백은 했어요. 그 동거녀를 살해했다고. 근데 이제 살해했다는 진술로만 이제는 그 재판의 유무죄가 갈리는 게 아니고요. 직접 증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흉기도 발견 못했고 시신도 없는 상태고, 그러면 또 다른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다가 이게 이제 재판에 회부되면 입증하는데 무지하게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경찰에서 자백했다가 나중에 또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인가 직접적인 증거를 추가적으로 더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에 있어서 지금 뭐 집안에 있던 혈흔이 있는 물품들을 다 국가수로 보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은 이제 차량 위에 물건을 올리는 그 이제 루프탑 같은 이런 이제 뭐 백에다가 넣어가지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건데, 그 진술도 사실 굉장히 좀 믿기가 어려워요. 그게 플라스틱 같이 되어 있어서 지금 사진에 나오죠. 저기다가 시신을 넣으면 무지하게 무겁거든요. 과연 혼자서 차량 위에까지 저렇게 실을 수가 있을지조차 의문이 되는 진술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믿을 수가 없고, 저 지금 뭐 가방도 지금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집안에서는 또 다른 가방에서 혈흔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아낸 것보다 알아내야 될 게 훨씬 더 아직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끝으로 이 사람이 개 데리고 항상 웃으면서 산책하던 너무나 좋아 보이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웃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다는데 많이 들어봤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아직 이제 사이코패스 판정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이런 사람들을 일상생활에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3자가 식별하기는 일단 어려워요. 이웃 주민들은 지금 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뭐 그러니까 30대와 50대 부부가 굉장히 다정해 보였다, 이런 진술이라서. 근데 이제 함께 사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되면은 아마 틀림없이 제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 바삐 빨리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드러나야 할 것, 알아내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이 있다고 속여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도운 브로커들, 그리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면탈자들,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가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병역 비리에 가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만 수십 명에 이르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사실 일부입니다. 이번 병역 비리 논란에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연루됐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혐의를 직접 인정한 게 조재성 선수가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조재성 선수가 어젯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이 병역 비리 가담자라며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는 분들과 구단 그리고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조재성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호소해 지난 2월 재검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배구와 프로축구 선수 여러 명이 병역 면제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신이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한 건 조재성 선수가 처음입니다. 이달 초부터 서울 남부지검은 병무청과 합동 수사팀을 꾸려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을 불러 합동수사팀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피한 사람들과 신성한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히 수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합동수사팀은 지난 21일 직업군인 출신 브로커 구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비슷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브로커 한 명도 추가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만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입니다. 오늘 낮 1시 55분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의 과천 지식정보타운 부근의 방음터널 이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진화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피해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고 왜 불이 났는지 어떤 상황인지 아직 정확하게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좀 화재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고 고속도로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저희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들어오면 또 구체적인 정황들이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8년 만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각 200원, 150원씩 오른 이후 8년 만입니다. 네, 평생 공부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정부가 공부하는 국민에게 의무 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부터 50대가 일하면서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문턱도 더 낮출 예정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메이크업을 배우는 표정이 진지합니다. 오렌지 브라운으로 그리고 살짝 끝부분에 펄이 들어가는 형태를 학생들 나이는 20대에서 50대까지 제각각이지만 대부분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미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타전공으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좀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음속에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찾아서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식으로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위를 인정받는 학점 은행제. 1997년 도입돼 지금까지 94만 6천여 명이 학위를 취득했고 교수도 여럿 배출했을 정도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생학습 진흥 20년째 정부가 대학 문턱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짧은 기간에 수강 이력을 모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수업을 안 듣고 경력만으로도 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상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허리인 30대부터 50대까지입니다. 학령 임금에만 의존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평생 학습이 이제 앞으로 크게 이제 그 수요가 많아질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될 때 지역 대학들이 그 중심이 되도록 한다 하는 계획이고요. 문제는 이들이 일하느라 바빠 공부할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유무급 학습 휴가를 주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평생 학습 휴직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휴가제하고 휴직제는 그 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우리 마인드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해서 국민들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거고. 공부 비용도 지원할 방침인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등과의 중복 여부를 따져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조금 전 말씀드린 제2경인고속도로에서의 화재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화재가 났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의왕 IC 부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북의왕 나들목 부근이고요. 여기가 이제 방음 터널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밀폐된 터널은 아니고 소리를 막기 위해서 양쪽에 이제 방음벽 세워놓은 그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화물차에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화재입니다. 지금 규모가 매우 큽니다.
지금 이 모습은 실시간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불길은 대략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고요. 화물차가 어떤 화물차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인화물질이라든가 탱크롤이라든가 그럴 가능성도 이 외관으로 봐서는 있지 않은가 싶은 매우 큰 규모의 화재. 다행히 지금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큰 불길은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불길은 솟지 않고 있고 화염은 솟지 않고 있고 연기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길이 좀 보입니까? 네, 여기는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근처입니다. 북의왕 나들목 근처고요. 자, 앞서 화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앞서 오늘 낮 1시 55분쯤이었습니다. 과천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인근에서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화재 당시의 화면이고요. 저희가 더 자세한 상황은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의 새 역사가 배우 송강호와 박찬욱 감독이 나무주연상과 감독상을 받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잊지 못할 날이 몰입하게 만들고 음미하게 만들고 미국 방송계 최고권위의 에미상에서 영화가 아닌 드라마 처음으로 감독상, 나무주연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국내외 OTT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시리즈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위의 걸그룹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국제 무대에서 호평을 받으며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 세계 팬들의 마음도 걸크러쉬로 물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단체 음악 활동을 잠정 중단하게. 정체성을 이제서야 더 찾아가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고. 활동 2막을 선언한 BTS. 잠시 쉼표를 찍었습니다. 60년 역사상 최연소로 승을 차지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이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B클래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부커상 최종 후보 가운데 하나로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가 이수지 작가가 안데르센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글이 없기 때문에 독자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 수 있는 책을 키아프와 프리즈가 처음으로 동시에 방문객이 7만 명이 넘었다고. 초대형 미술 장터를 계기로 한국 미술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문 개방! 시민 톡으로 한층 더 다가온 청와대. 여기 들어올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국빈이 된 그런 느낌이었고 권력의 공간 청와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영화제가 3년 만에 정상화돼 관객들과 온전히 마주보며 정말 기대되고 설레요. 범죄도시 2가 1000만 관객을 침체했던 극장가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영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셔서 영화가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고. Let's get it done. 아바타 물의 길이 13년 만에 한국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개봉합니다. 외화로는 국내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아바타. 이거 보려고 KTX 타고 올라와. 올해 최고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후 2시가 지난 지금도 찬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도로 영상권을 겨우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기온은 금세 더 떨어집니다. 퇴근길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요. 강추위가 주말 아침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요. 내일 새벽까지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의 양은 적지만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빙판길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 전주 영하 2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3도, 광주와 대구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추위는 올해 마지막 날인 주말 낮부터 잠시 주춤하겠고요.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동쪽에서는 선명하게, 서쪽에서는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오후 5시 23분에 올해 마지막 해가 지겠고요. 2023년 첫 해는 오전 7시 47분쯤 떠오를 전망입니다. 눈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 일정을 조율해서 내년 1월 초에 직접 나가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